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혈전 발생 확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럽의약품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이 무관하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상 반응 사례를 검토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서 3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실제와 똑같이 음성이나 영상을 합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으로 인공지능 합성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 3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부터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들은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은 지난달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치료병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예방 효과는 95%로 10명 중 9명 이상이 항체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나 근육통 등 경증 반응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접종자는 1,100명으로 이 가운데 80%가 발열 환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열을 포함한 근육통과 두통 증상은 백신을 맞은 뒤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2,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접종 당일이나 다음 날 응급실에 가기보다는 타이레놀이나 서스펜 같은 해열 진통제를 먹고 충분히 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호흡곤란,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이 생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접종을 유보했던 나라들의 접종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평가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혈전 생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EMA는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데 과학적인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Its benefits in protecting people from COVID-19 with the associated risks of death and hospitalization outweigh the possible risks. EMA에 앞서 영국 보건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안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다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매우 드물고 특정 유형인 뇌혈전이 5건 보고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데 대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소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 지시문을 통해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도록 국내 이상 반응 사례를 검토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료 환경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과 맞춤형 피해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와 관련해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백신 보급 시차에 따라 올해는 선진국이, 내년엔 신흥국이 차례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위기로 늘어난 저축액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럽이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느는 등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진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7,504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날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B117 감염자 비율은 지난달 5일 5.8%에서 72.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Es könnte sein, dass hier die noch ansteckendere Variante B117 eine Rolle spielt. B117 breitet sich ja insgesamt sehr rasch in Deutschland aus.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6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50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1월 하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부 주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주 들어 14개 주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are in a race to stop transmission, and the emergence of variants that spread more easily has made that even more challenging. 코로나19 변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이 또다시 봉쇄에 들어갑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 광역주에 있는 8개 주에 20일부터 4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드프랑스가 차지하는 면적은 1.9%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는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하는 12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 오드프랑스 광역주에 있는 5개 주와 센마리팀, 웨르, 알파마리팀 등 8개 주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한정 봉쇄를 내렸으나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이동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 시점은 2019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2019년 12월 말에 처음 보고됐으나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시점은 2개월 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표본을 토대로 분자 진화식의 모델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바이러스가 2019년 10월에서 11월 초 중국 후베이성에서 낮은 강도로 유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당시에는 감염자가 발견될 만큼 유행 강도가 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첫 환자 보고가 몇 주에서 몇 개월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연 기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방역 감시망에 잡히지 않으면서 우한에서 스스로 소멸하지 않고 유행을 이어갈 정도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이미 중국 외의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퍼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전 세계 감염자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63명이 나오면서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글쎄요, 일단은 말씀하신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제 예.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특별한 방역 대책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의 우려는 크게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감염의 우려가 낮은 곳에 대한 어떤 관리 방침보다는 실제로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어떤 관리 방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특별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일반인으로 확대되기 3분기 전까지는 감염 유행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 추세를 볼 때 가능할까요? 일단 그 안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200명대로 줄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방역 조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꽤 오랫동안 지금 3,400명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더 이상 감소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현재 방역 조치가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를 안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실제로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특히 아직은 실제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자체도 지금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안정 수준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안정화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수준으로는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시스템만으로도 역부족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확진자 수를 더 줄이기에는 지금 수준의 방역 조치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특수교육 보건교사 6만 4천 명을 시작으로 6월에는 초등학교 교사 등 49만 명이 접종을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계획에서 급식조리사와 영양교사가 빠졌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그러면 보호 대상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보호 대상자는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우선 접종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보시면은 그 학생들이 감염되는 루트가
교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한테 감염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요 경로는 집에서 학생들로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렇게 전파되는 양상이거든요. 네. 아니면 오히려 학원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특수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6월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7월에는 고3 학생과 그리고 고3 담임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급식 관련 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해 빠져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되면 실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가는 곳이 학원이나 교습소인데 이 부분 학원 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란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근본 자체 타겟이 뭐냐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접종 대상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위험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 실제 백신, 코로나19 백신, 비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도 다 포함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실제로 혈전이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혈전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알려진 거는 전 세계 평균이 한 10만 명당 1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병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당 10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흔히 주변에서 발생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접종을 받고 나서 혈전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10만 명당 1명 이하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병률보다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아니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EMA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그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혈전증 발생한 분이 한 5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추후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만큼 다른 혈전증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과학적인 분석은 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현재 알려져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상당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럽에서는 3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일단 시작이 된다라고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개편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일단 발생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면 늦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지금 검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백신 여권에 대한 도입 부분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해외에서 백신 여권,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나 아니면 자가격리 수준을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이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감염 가능하고요. 그러고 나서 임상 증상이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로 국내에서 크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 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당국이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수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국내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인데 그때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문제는 지금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그 시기점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서 항체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 정도가 여가가 얼마큼 될지까지 정확히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 대상자 찾기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려면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항체가가 있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임상 대상자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향후에 임상시험 후에도 결과를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뭐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지연될 가능성은 있고요. 예.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독감 바이러스처럼 매년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준비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니까 늦은 건 아니냐 이런 뭐 일부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늦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상당히 허가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도 준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치료제 개발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종근당의 치료제 나파벨탄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5일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후에 2호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대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약물 재창출 방식, 그러니까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약물을 실제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한계점이 약물 재창출 방식의 한계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10년 이상 더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성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랜 기간 거쳐서 어떤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만 있어도 언론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방 새로운 신약이 개발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금방 이 약물의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신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 주말에도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밀한 지상 관측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우리 시각 20일 오후 3시 7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은 발사 후 64분이 지나면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38분 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고도 497km의 궤도에서 약 3개월 이상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국토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 유가와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연료비와 연동된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석 달간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LNG와 석유 등 발전 원별 연료비 변동분을 감안해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말 연료비에 연동시킨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조정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킬로와트 시당 3원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는 연료비 단가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바이유가 배럴당 $60를 넘어선 가운데 LNG 가격도 100만 BTU당 24달러 선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LNG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그 부분이 이번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가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는 게 큰 변수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조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을 놓고 산업부 등과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남녘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등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항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진해 경화역입니다.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처럼 분홍빛이 돕니다. 성급한 녀석들은 이미 활짝 꽃망울을 틔우기도 했습니다. 3월 말쯤에는 30여만 그루 벚나무가 만개할 전망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에 꽃 구경이 최고지만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군항제는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2년 연속 열리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와 봄철 활동량 증가에 따른 유동 인구 우려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만 지난해처럼 벚꽃 명소를 전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일방 통행과 인원 통제는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축제 특수를 누리길 기대했던 상인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창원 군항제는 물론 경남 하동과 충북 충주 등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취소됐고 각 지역 문화축제나 먹거리 축제도 올 봄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령 화력발전소를 찾아 탄소 중립과 신성장 그린 산업, 생태계 회복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3대 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기의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집중된 탄소 밀집 지역이지만 선제적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보령 화력 1, 2호기를 계획보다 2년 앞당겨 폐소했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온실가스 1억 7,700만 톤을 감축해 소나무 5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내고 축구장 3만 8천 개 면적에 해당하는 생태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보령 분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을 통해 23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31조 2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한미 기후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층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미국이 개최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와 오는 5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를 연계해 양국이 기후 분야 다자 협력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눈썹용 화장품과 두발 염색 샴푸 등에 넣은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색소 5가지를 사용해서 화장품 126만 개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서 제조관리 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허가되지 않은 색소가 인체에 닿을 경우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LOL 매직 브로우 펜과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문제의 제품들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가입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11억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OTT 가입자가 재작년보다 26%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최근 2억 명을 돌파했고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도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OTT를 포함한 디지털 영화 매출은 재작년 472억 달러에서 지난해 618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전 세계 영화관 박스오피스 매출은 같은 기간 423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72%나 줄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유럽 의회가 지난주에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이 때문에 이 우리 산업계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자국보다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탄소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주로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강이나 뭐 합성수지, 화학 원료 등이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네. 지난해에 우리가 이 유럽에 수출한 제품 규모만 뭐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문제는 아직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이 탄소 관리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속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게 언제 출범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 범정부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각국과 이 탄소 절감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들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인데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이 결혼을 안 하는 이른바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인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혼인 건수도 지난 2012년 이후로 9년 동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국내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수치로 보면 전년보다 한 10% 이상이 떨어진 건데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이후에 23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그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식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또 이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등이 심화를 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20, 30대 인구의 이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51.2% 정도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자는 30대 후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결혼하는 사람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발표됐는데 우리 영화 미나리가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카데미상도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지난 15일에 발표가 됐죠. 이번에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화 미나리가 무려 23개 부문 가운데 6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지난해 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코리안 돌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작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포착이 됐는데요. 극장 개봉작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가 만든 작품들이 대거 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 넷플릭스 영화는 16편이 후보에 오르면서 무려 35번이나 호명이 됐는데요. 10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아카데미 후보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작들이 잇따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봉을 미룬 데다가 또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죠. 네. 또 이 기존에는 이 LA 극장에서 적어도 일주일간 개봉을 한 작품만이 아카데미에 출품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코로나19로 지난해 영화관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올해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규정을 완화하고 온라인 개봉작도 이 후보에 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뭐 OTT가 이 헐리우드에서 대세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아카데미상은 그 권위 때문인지 후보 선정부터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보입니다.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을 호소를 하면서 백신 휴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백신 휴가제 도입에 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백신 휴가제와 비슷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백신 휴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기업들도 이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들한테 유급 휴가와 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미국의 뉴욕주는 지난 13일부터 이미 백신을 맞은 근로자들한테 4시간의 유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접종 후에 대부분 통증이나 이 발열과 같이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고 또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 네. 물론 일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휴가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백신 휴가제를 방역 당국에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각자 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업장별로 아무래도 이 상황이 다른 만큼 업종별로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서 휴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백신 휴가 도입은 국민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특별 방역 대책까지 발표됐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이 정부가 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봄철 인파가 몰릴 만한 이 백화점이라든가 쇼핑 시설과 같이 30여 곳을 정해서 이곳을 특별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던 더현대 서울 백화점의 경우는 이용객을 30%로 줄이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정부가 이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방역에 좀 둔감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 날씨가 풀리면서 실내 쇼핑 시설마다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이라든가 체온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야외라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야외에서 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계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의 참여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생긴 돌연변이가 코로나19 감염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미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영국발 변이 등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D614G가 바이러스와 세포의 결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을 접는데 기존 코로나19는 단백질이 너무 일찍 접혀 감염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614G 돌연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일찍 접히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와 세포가 안정적으로 결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300만 년 전 멕시코만 일대 바다를 누비던 날개 달린 상어 화석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프랑스 렌 제1대학 등 국제연구팀은 2012년 멕시코 북동부 채석장에서 발굴된 화석 아킬로람나 밀라르카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상어는 폭이 약 1.9m에 달하는 길고 얇은 가슴 지느러미를 지녀 독수리 상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또 이 상어는 약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바다가 산성화하면서 먹이인 플랑크톤이 줄면서 멸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 일자리가 518개 만들어집니다.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는 청사 소독 등 방역 활동과 우체국 업무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두 부처는 내년까지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 일자리를 최대 2,6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알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화재 탐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연기 등 산불 징후를 초기에 감지합니다. 알체라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충돌평가에서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GV80이 6개 충돌 안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59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매년 출시되는 차량의 안전 성능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과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과 흡사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AI 합성 기술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세상을 떠난 옛 가수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대중들과 만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빙고나 비행기 등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북이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리더인 터틀맨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안타깝게 해체가 되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터틀맨이 무대에 섰는데요. 쇳소리 진한 허스키한 창법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80년대 가수 김현식. 90년에 작고한 그도 다시 대중과 만났습니다. 이 노래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생전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노래이지만 정밀한 음성 합성 기술로 구현한 것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는 음성을 합성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목소리의 모델에게 원고를 읽게 해 그의 말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발음 기호로 변환한 후 운율이나 음향, 음의 길이 등을 추출해 음성을 합성합니다. 단계마다 전문 지식은 물론 방대한 녹음 데이터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음성 합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입력 테스트와 이에 대한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음성 합성이 가능한 것이죠.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학습해 음성을 발음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인데요. 2017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타코트론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음성 합성의 시작이었습니다. AI 기반 음성 합성 학습 기반은 사람이 말을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옹알이만 하던 아기가 점차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학습하는 것처럼 이 AI도 학습을 통해 호흡이나 높낮이와 강세 등 발음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이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결국에는 거잖아 인생이라는 건 각자 주인공인 거야. 터틀맨의 무대는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생전의 모습까지 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터틀맨의 체형과 비슷한 모델을 선정해 동작을 촬영했고 터틀맨의 과거 활동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AI에 학습시킨 뒤 최적의 얼굴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델의 동작과 함께 합성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했는데요. 이게 바로 페이스 에디팅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에디팅 기술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 간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간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과 가짜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진짜 같아? 라고 물어봐서 진짜 같지 않으면 다시 학습을 시키고 더 정교한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갑니다. 가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안 되는 수준까지 되면 학습이 끝나는 것이죠. 간 창시자 이안 굿펠로우는 간을 위조 지폐범과 경찰에 비유했습니다. 경찰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해 범인을 잡으면 위조 지폐범은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더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영상을 AI에게 학습시켜 합성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최초가 아닙니다. 딥페이크라고 알려진 기술은 기존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시킬 수 있으며 현재는 육안으로 합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죠.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는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이 영상을 만든 감독인데요.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만 합성해 만든 이미지입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웹캠, 얼굴 매핑과 목소리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딥페이크 기술이 현실을 왜곡해 대중이 판단을 흐릴 수도 있고 가짜뉴스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난 6월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한 음성 합성과 영상 합성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악용할 수 없도록 체계적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 나들이객이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큰 만큼 이번 주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